BK뉴스입니다. 이 반창고는 한국 간호사들이 최전선에서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AFP통신 일본판이 현재의 투쟁에 가장 공헌하고 있는 최전선 간호사들의 위대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공개한 이미지인데요. 한국 의료 현장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이마와 볼, 코에 붙어있는 반창고와 패드는 몇 시간 동안 환자들을 간호하며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기에 방호복이 닿는 부분과의 마찰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하면서 이들의 위대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 세계에 전한 것입니다. 기사는 200여 명으로 구성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사팀은 하루 8시간씩 교대로 일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헌신이 놀라운 것은 그중 절반 가까운 간호사들이 바로 자발적인 참여를 한 자원봉사 간호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FP와의 취재에 응한 간호사는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담긴 코멘트를 남겼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위대한 투쟁과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를 중심으로 의료 방역 업계의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물론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투명성과 기술력으로 길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에서 어떤 국가의 대응도 완벽하게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으며 도시의 폐쇄 없이도 수치가 긍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하면서 공포로 인해 시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무질서한 사재기 등이 난무해야 정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하면서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태 초창기에 한국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로버트 E. 켈리 교수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사태가 악화되어도 여기 한국에서는 공황이 없다면서 서구권의 언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한국이라 표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한국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그이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팩트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칼럼에서 그는 사회적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공황은 전혀 없는 한국이라면서 서구 언론이 한국에 대해 보도한 선정적 기사를 비판하였으며 한국은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에 사람을 던져넣을 수 없는 자유주의 국가이며 여기에 정부의 방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이 규율을 따르는 자세는 사실 상당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공황 상태의 사재기도 없으며 식료품을 사러 가면 여전히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며 부족한 것은 오직 마스크뿐이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현재의 위기를 잘 대응하고 있는 데는 대량의 테스트가 핵심이지만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오건 구렐 박사가 한국의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에 대해 대단한 조치라며 극찬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언급한 기사는 특정 종교단체의 저항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면서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규율과 공동체로서의 응집력은 다른 국가들이 통제 불가 상태로 남아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구렐 박사는 그 증거로 한국은 이탈리아, 미국, 이란보다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는 비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이 방법 또한 지역 전체를 격리시키는 전체주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에 더욱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규율적인 부분에서 사회위생에 대한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공공장소의 회피, 잦은 손 씻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기가 완벽히 극복이 된다면 최첨단의 기술력과 행정력 및 혁신에 앞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 극복 능력이 최고의 가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정부 행정 시스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떤 패닉 없이 완벽한 규율 지키기와 위기에 맞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헌신 등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단기간에 복제하긴 힘들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아야겠으나 이런 위기에 맞서는 부분에 있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시민들보다 위대한 DNA를 갖고 있다 자부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극복해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히 위기 해결을 해낸 국가와 국민들이 되길 응원하는 마음이며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미국이 이동식 마이크로 원자로를 스타트했습니다. 이제 슈퍼건의 서막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동식 마이크로 리액터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BWX 테크놀로지스, 웨스팅하우스 거버먼트 서비스, 그리고 엑스에너지 등 3개 팀과 프로젝트 펠레로 명명된 전략능력사무국의 이동식 원자로 시제품 설계 작업 착수 계약을 3월 9일자로 체결했다. 각 업체는 이번 계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원격 운용이 가능한 초소형 이동식 원자로의 시제품을 제작할 것이며 3개 업체의 시제품 가운데 1개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것이다. 해당 원자로는 차량과 철도, 항공기, 선박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초소형 원자로로 시제품 목표 출력은 5MW급으로 예정되어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이 간추리는 뭐냐? 미 육군이 이동식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가지고 육군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방부 전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군사용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즉 레일건, 그 레일건을 사격하려면은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레일건의 연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해외 원정 작전 가면은 기지 불도 밝히고 요즘 C4I 체계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 전기 시스템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시제품의 목표는 5MW예요. 5MW가 바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 있는 그 원자로가 5MW고, 우리 스마트 S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형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S, 이게 이제 그 원자로가 한 65MW 정도 되죠. 그 원자력 잠수함 정도 크기의 어떤 그 물체를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 정도 레일건을 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정도의 에너지를 생성해내는데, 그런 것들을 트럭에 그냥 싣고 다니고 헬기로 이렇게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이 바로 프로젝트 펠레인데, 여기 보시면 최대 10MW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 그리고 40톤 미만의 중량이 되어야 된다. 왜냐? C-17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할 것, 그리고 3일 이내에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철수가 가능할 것. 이거 이제 7일 좀 오래 걸리는데, 이 원자로라는 게 한번 스톱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스위치 오프 끈다고 바로 스톱되는 게 아니고 감속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감속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 이내에 철수가 가능할 것, 그리고 작전 환경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완벽한 차폐가 가능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소형화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면 적의 미사일의 직격을 받아도 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영화 한 편 때문에 이 정부가 이 탈핵 정책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원자로가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로들이 있으면 그거 북한의 미사일이 와서 때리면 어떡하냐? 미사일 직격해도 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원자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커버도 사실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미사일을 직격해도 터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작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불과 2년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년 만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숙한 기술이에요. 이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할로스라고 초소형 모듈식 원자로 시스템인데, 이거 이미 미군이 만들었었어요. 민간 주도로 개발되어서 미 육군에 제한된
초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가스터빈 엔진 구조를 차용해서 최대 81메가와트까지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으나 소음과 안전성 문제로 미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불안했는지 안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안전성 그리고 가스터빈 방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노심이 있고 이제 더운 열, 차가운 열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원자로는 소음이 좀 컸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전방에 가서 사격을 한다든지 기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소음이 대단히 적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소음이 좀 시끄럽다 이 원자로 돌리는데 그리고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81메가와트 이렇게 작은 덩치에 81메가와트나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원자로였지만 채택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원자로 하나를 트럭, 컨테이너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초소형 원자로 기술은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죠.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예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국군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해서 적진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제 반격을 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전쟁 지휘부, 벙커, 통신 이런 거 다 운영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발전기로 돌립니다. 발전기가 이제 뭐 5kW 이런 발전기가 이제 대대급마다 막 지급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 발전기 소리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경운기 소리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막 부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한 계곡 속에 우리 대대지휘부가 다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요즘 대대지휘부 전부 전기 있어야 되죠. 상부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이제는 이 C4I 시스템으로 다 해나가기 때문에 전기 없으면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발전기 부다다다 거리고 있으면은 적에게 우리 지휘부 여기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하냐? 미군은 발전기 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우리는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미군처럼 안 하냐? 우리는 아마 우리 군 최고 수뇌부는 전쟁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쟁 나보십시오. 그 부다다다 거리고 발전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죠? 그 발전기 소리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 켜놓고 우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대는 그걸 안 해요. 그냥 부대 숫자 늘리는 거, 탱크, 장갑차, 전투기, 군함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정말로 전쟁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 이런 건 안 해요. 왜? 이거 부대 숫자 늘리고 또 자리 숫자 늘리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옵션 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옵션이 진짜로 전쟁에 가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 안 하죠. 미군은 이렇게 작은 덩치에 81메가와트나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채용을 안 했어요. 왜? 전방에 나가서 사격하는데 시끄러운 게 있으면 저기 특수부대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안 돼. 우리도 정말 배터리 기술 뭐 이런 거 다 세계 최고 아닙니까? 진짜 전쟁을 염두에 둔 군대로 제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방송을 군 최고 수뇌부도 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미군은 왜 이렇게 이동식 원자로를 갈망하나? 해외 원정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자기 나라를 방어만 하는 군대,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군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어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원정 작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미군은 그냥 해외에 가서 그냥 들어가죠.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고 그냥 방어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원정 작전에 대한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만주 정벌하고 베이징 정벌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영역에서 방어 작전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많이 보던 분이죠. 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투스타 소장일 때입니다. 바로 2003년 이라크전을 할 때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사단장이었어요. 해병대 1사단장.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빌어먹을 연료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지금 이 기지, 전방작전 기지 운영을 하는데 사단지휘부를 꾸리려면 얼마나 많은 통신,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발전기 돌리는 게 전부 다 연료 아니냐. 지금 우리 탱크, 우리 장갑차 이런 데 보급해줄 연료도 부족한데 이 지금 이 지휘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이 캠프들에 들어간 이 전기들 이거 다 운영하려고 하니까 발전기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래서 제발 이런 것 제발 해방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사단장으로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원정작전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 이런 거 진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 원자로 사업을 스타트를 시킨 겁니다. 이거 해. 이거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해서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지금 현재 미 국방부 장관인 마크 에스퍼입니다. 이 사람이 육군청장, 저는 뭐 육군청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육군성 장관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육군청장이라고 할게요. 왜냐? 국방부 장관 있는데 또 육군 장관이 있으면 그것도 안 맞죠. 그래서 작년 1월 육군청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당시에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람인데 매티스의 후임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는 사정거리 1600km의 슈퍼건을 개발 중이며 이를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운용할 것이다. 중국이 미 해군의 남중국해 진입을 막을 경우에 미 육군은 슈퍼건을 이용해서 적의 해상 전력을 격파할 것이다. 라고 육군청장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건, 그러니까 레일건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해군 남중국해 들어간 거 중국이 막아내면 우리 육군이 그냥 때려버릴 거야. 바로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다영역 전투죠. 그래서 이제 육군, 해군 따로, 육군 따로, 공군 따로 이게 아니고 하나의 육군 얼마 딱 떼우고 이번 패키지는 공군 얼마 떼우고 해병대 얼마 떼우고 해군 얼마 떼어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게 단위부대야. 이렇게 해서 이번 작전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영역 전투 개념을 하는데 자 남중국해 이번 그 남중국해 동쪽의 수호 작전을 해. 자 그러면 육군 얼마, 해병대 얼마, 공군 얼마, 해군 얼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육군은 이 역할을 해. 라고 해서 슈퍼건을 쏘는 겁니다. 사정거리 1600km짜리 슈퍼건을 쏘는데 포탄을 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중국의 해군 함정을 격파하겠다. 라고 육군청장, 육군성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쭉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용화에 바싹 다가서 있는 미 육군의 레일건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이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유형은 레일건인데 레일건 블리츠예요. 첫 사격을 2017년 5월에 했고 에너지는 3메가줄입니다. 후속형은 10메가줄이고 원리는 이제 전자기장을 이용한 그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죠. 마하 7 이상의 속도로 포탄을 가속시키는데 역시 이제 제네럴 아토믹스가 만들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사정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정거리를 1600km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1600km까지 늘리면 레일건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포탄의 성능까지도 좋아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었죠. 지금 미 육군이 극초음속 포탄인데 첫 사격을 2016년도에 했어요.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고 공기 역할을 이용해서 마치 날탄처럼 또는 우리 과거 조선시대의 편전처럼 쪼개지면서 내부에 있는 진짜 탄자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 화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뭐 K9 자주포나 이런 기존 화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발에 한 6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레일건 대비 떨어지는 사정거리지만 대용량 또 이제 대용량 탄두를 탑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레일건에 탑재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를 내면 1600km까지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레일건 블리처 이거는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자로를 갖다 붙여가지고 무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그 레일건을 거의 포대 단위로 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원자로가 있으니까 이동식 마이크로 원자로가 있으니까 레일건을 포대 단위로 그냥 꽝꽝꽝 쏴버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겁니다. 자 실용화에 바짝 다가선 미 육군 레일건
프로젝트 또 이겁니다. 제네럴 아토믹스가 이걸 이제 방산 전시회에 보여줬어요. 사실은 뭐 이거 보면은 야,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 이제 대형 트럭 두 개가 있죠. 대형 트럭 두 개. 이 뒤에 뭔가가 실려 있죠. 이게 아주 대용량의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가지고 여기에 또 트럭이 있고 포가 끝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두꺼운 케이블이 이 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포가 레일건인데 이렇게 많은 덩치 큰 트럭들 이 기지를 가지고 레일건 한 문을 쏘는 거예요. 제너럴 아토믹스 주도로 개발 중인 이동식 레일건 시스템인데 지난 2018년에는 철도 탑재형이 우선 계약이 됐으며 현재 차량형, 함정형이 개발 중입니다. 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수백 킬로미터급 이상 거리에 포탄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출력 확대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 출력 확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여기 3메가와트인데 여기는 이제 10메가와트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그냥 여러 발의 포탄을 쏘는 건데 이거는 뭐 배터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몇 발 쏘면 또 끝이겠죠. 그렇지만 원자로는 무한 동력 아닙니까? 계속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포탄 사례입니다. 이 곡사포는 사실 속도가 좀 느린데 이 레일건은 그렇진 않죠. 마하 7 아까 속도가 좀 느린 현재의 레일건 블리처도 마하 7 속도예요. 앞으로는 더 빠를 겁니다. 마하 7만 계산해봐도 동두천에서 쏘면 이 뭐 평양 인근까지 거의 1분이면 날아가고요. 그리고 북한 전역을 2분이면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속성, 스피드, 속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위력까지도 갖춘 포탄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는 1600kg짜리를 만들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리겠다. 육군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해병대가 대한미사일을 그 이동식 아주 험비 같은 차세대 험비에다가 무인화 해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스텔스 미사일, 대한 미사일 잔뜩 깔아가지고 봉쇄해버리겠다 했는데 여기는 육군이 1600km 레일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봉쇄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왔던 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으로 생긴 군함에서 레일건 쏘는 장면인데 이런 거 이제 정말 실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하고 괜히 이 군사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기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한반도 안보도 도움이 되겠죠. 주한미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이 사이버 억지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의 사이버 전략이라는 것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단순히 제재와 그러한 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해서 직접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보고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님께서 지금까지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나온 중요한 보고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 원본도 영상 더보기 밑에 링크를 제가 걸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번 이 보고서가 다층적인 사이버 억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층적 억지 전략과 관련된 도표와 그림들이 이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고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해커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 정찰 총국을 도와준 최근 중국인 2명을 미 연방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는 데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이런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공세적이고 능률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이버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지고 몇 년 사이에 20억 달러라고 하는 달러를 탈취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을 좌시해서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제재 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를 만든 미국의 위원회는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입니다. 2019년 국방 수권법에 따라 가지고 미 의회가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이 사이버 공간에 모두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취약점을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미국과 이 자유세계의 적대적인 세력 그리고 국가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훼손하고 거기서 금융망을 또 해킹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을 탈취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상대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내놓았고 그것이 곧 법제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이것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미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더욱더 강력한 사이버 억지 그리고 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이 어떤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실용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그 문제를 미국 의회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민주공화 양당으로 지금 여당 야당으로 항상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미국 의회가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게 되고 그 보고서 안에는 법률적인 근거안이 제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초당적인 위원회의 근거안을 미국 의회가 받아들여서 바로 법안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부터 초당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 지금 그 위원회 구성이 초당적이고 그 내용이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은 우리 국회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2019년 이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 넘는 연구를 거쳐서 드디어 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 이익에 관련된 그런 국가 안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이 있는데 여야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있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않고 여야 의원들 148명이 이 힘을 합해가지고 고작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개헌 발의안을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기자회견도 슬쩍 그냥 거기다가
국회나 제출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국민으로부터 이 여의도가 말이죠. 우리 국회가 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미국의 사이버 스페이스 솔라리움 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이버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대응 방안을 찾고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런 근거안을 낸다고 한다면은 왜 이 국민들이 그러한 대표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의 이 수준이라고 할까요? 특히 그 의회라고 하는 건, 한국의 국회라고 하는 그 대의제 기관이 운영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되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아주 선진적인 보고서와 사이버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우리가 꾸준히 관련된 기관들이나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발빠르게 미국처럼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보고서의 서문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지금까지 해커들이 말이죠. 이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 달러를 갖다가 탈취해 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비록 미국 은행에 있는 그 돈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분 금융기관들이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그 미국의 은행 구좌를 통하지 않고서는 달러를 송금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만 하더라도 뉴욕 거기 은행에 있는 벵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그 구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돈을 탈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피해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금융 국제 질서를 지금 교란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 해커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의 해커들은 미국의 이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첨단 기술을 전부 다 훔쳐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사이버 해킹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탈취를 해서 가게 되고 지적 이 소유권을 마저 침해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2016년 러시아는 급기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렀던 것이죠. 그게 이제 사이버 공격의 아주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8월 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그 정보 기관들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선거 구민들의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 해킹을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미국 FBI가 그때 포착을 해가지고 점점 더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20개 주에 걸쳐가지고 러시아가 그 명부에 해킹을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이 그때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됐든 지금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란이 됐든 이런 지금 국가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선거에 개입을 함으로 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금 훼손하려고 있다.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2020년 이 선거에도 러시아 혹은 중국, 북한이 말이죠. 그 선거에 이러한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킹을 하거나 그 과정을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이 보고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북한이 혹은 러시아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해킹을 해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처럼 방어적인데 수사적인데 끝이지 않고 반드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이 또 지금 해온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그 사이버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20억 달러를 해킹했을 뿐만 아니고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그 공격의 작전 범위를 갖다가 엄청나게 넓히고 그 대상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것은 말이죠,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판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북한의 지금 이 사이버 공개라고 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한국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군사작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무기 체계에 관해서도 정보를 지금 훔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미국이 더 이상 이러한 방어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걸 머무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미국도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자,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기자가 있죠. 데이비드 생라는 기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지금 ICBM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미국도 그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그걸 조정하는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 그리고 직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전자 이 교란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폭파시켜 버리자는 얘기죠. 혹은 또 올라가다가 그 공중에서 폭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비드 생어 그 기자가 확인을 한 것이 미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교란 작전을 통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그러한 도발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절대로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번 보고서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이 은행을 탈취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사이버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사적인 수단이라든지 보복 수단도 미국이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이 해커들이라든지 북한 정찰총국이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혹은 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사이버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탈북자들 중에서 유명한 인사들의 핸드폰을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해킹을 하고 거기에 문자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를 전부 다 빼가는, 그리고 그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170페이지의 보고서 내에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지금 이란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이버의 어떤 부정적인 공격이나 도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망라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북한의 보복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내놓고 있는 개념이 다청적 사이버 억지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청적이라고 하는 것은 청이 이제 하나, 여기 이제 편의상 3개의 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종의 방어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어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어망, 이렇게 다청적으로 북한 혹은 중국,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이버 방어망을 이 구축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다청적 사이버 억지 전략이다. 자, 우선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이 적대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억지 체제를 협력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만은 그 사용의 한 85%가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사이버 그다음에 이 인터넷 안보를 보안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개방성과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상호 지금 뭐라고 할까요?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너무 사이버 보안을 강하게 해버리면은 그게 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사이버 전략적인 딜레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버 억지 전략의 첫 번째 층으로서 동맹국 이런 기업들과 확실한 이런 방어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자, 거기에는 기업들에 대한 이 보안의식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이 사이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기금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그런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어망이 되겠죠. 이제 다층적이니까. 두 번째 방어망은 뭐냐.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어떤 사이버 시설을 갖다가 이 방어하고 공격이 들어올 때에는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 억지 전략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억지 전략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 자, 우선 핵 공격과 이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적으로부터 1차 핵 공격에 대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2차 보복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적에 대해서 확고한 억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방어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미국 사이버 인프라가 1차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재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1차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부가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대응 장치를 해동을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걸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방어막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 두 번째 거기에서 방어를 해서 그게 미국이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세 번째는 적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이 사이버 관련 보고서 중에서 이렇게 다층적인 그 사이버 방어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아주 거기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 전 세상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미 재무성이 내놓은 2020년 미국의 사이버 전략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는 주로 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방안이 열거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지금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국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사이버 다층적 억지 전략화된 법안에 만드는데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토 원비어 브링크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은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가해진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금고를 받아서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 다층적 사이버 억지 전략과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이 사이버 전략기관들이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보고서가 참 특징적인 것은 참 미국인들이 실용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15개 이상의 정보기관들을 합쳐가지고 DNI, 미국 정보국장이라고 하는 통합된 정보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FBI라든지 그리고 CIA라든지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정보기관들을 통합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죠. 자, 이번 이 보고서에서 바로 국가정보국장에 준하는 국가사이버정보국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자리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 새로운 기관을 수립을 해가지고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 있는 인물을 찾아서 그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검토해서 보고서를 내서 그 다음에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법안에 국가사이버정보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그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지금 사이버정보국장이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층적 사이버 전략의 첫 번째 방어막이라는 것이 동맹국들과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죠. 민간 기업들과 협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맹국들과 적극적인 이러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대단히 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주 탁월한 젊은 미국의 인재들이 바로 이 사이버 정보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대결을 벌이고 있었을 때 미국의 핵과 또 핵 억지력을 또 핵 억지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미국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이버 이 억지 전략이라는 것도 21세기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터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국 사이버 공간 솔라리눔 위원회가 만들어낸 제출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미국이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 행위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할 때 수동적인 그리고 수세적인 그런 대응으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고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에 관한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그 바로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죠. 그래서 1984년에 쓴 뉴 로맨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이버 공간에 관한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과 달리 하나의 가상적인 공간이죠. 24시간, 그 다음에 365일 열려있는 그러한 공간이고 우리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데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주 첨단적인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북한과 같은 이런 불량 국가, 이 깡패 국가는 그런 핵심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핵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역이용해 가지고 달러를 탈취하거나 기술을 탈취하거나 또 다른 인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그러한 사이버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그것을 나중에 발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